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한국미술사 8부입니다. 조선의 21대 왕 영조의 치세와 22대 왕 정조의 치세를 조선의 르네상스기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극단적이었던 붕당의 정쟁이 다소 진정되고 영조와 정조가 강력한 왕권을 발휘하며 사회가 안정화되었던 시기였는데 영정조 치세를 조선의 르네상스기라고 하는 건 문화적으로도 황금기를 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영조 시기에 활동했던 회화가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대표적으로 몇 사람을 소개해드리자면 먼저 능호관 이인상이 있습니다. 시, 서화에 모두 능통하며 사대부로서 문인화를 그렸던 능호관 이인상은 당시 잘나가던 문인들과 교류하는 인싸기질의 선비로, 그래서 능호관 이인상의 그림은 대단히 철학적이랍니다. 이인상은 소나무 그림을 자주 그렸는데 그의 대표작이 눈 내린 소나무 설송도입니다. 화려하지 않고 단순하지만 담백하고 관조적이죠. 이인상의 소나무 그림들은 속기가 하나도 없고 문기가 가득하다는 평가를 받는답니다. 영조 시기의 회화가로 또 소개해드릴 사람은 현재 심사정입니다. 심사정의 대표작으로는 딱따구리, 노안도, 파초와 잠자리 등 화조화를 많이 그렸습니다. 심사정 역시 전문 도화서 화원은 아니고 문인화를 그리던 선비였는데 문인화의 전형과 형식적 화풍을 그대로 잘 따른 모범적 그림이라는 평가를 받는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영조 시기의 화가 딱 한 명을 꼽는다면 역시 이 사람이죠. 인왕제색도, 금강전도 다 들어보셨고 다 한 번쯤은 우연이라도 보신 적이 있는 그림일 겁니다. 겸재정선은 화성이라고도 불리는데 조선 후기의 회화사는 겸재정선 그 이전과 이후로 나뉩니다. 17세기 겸재정선이 나타나기 전까지 도화서의 화원들과 문인화들은 국가의 공적 업무나 초상화가 아니라면 산수화 같은 경우 관념적인 그림들을 그렸습니다. 자기 머릿속에 있는 그림을 생각나는 대로 그려냈죠. 철학을 담으며 전체적으로 관념적이고 형이상학적일 수밖에 없었죠. 아니면 중국에 갔다 온 사람들에게서 들은 내용과 그 명소들을 그린 선배들의 그림을 보면서 상상해서 중국의 명소들을 그리곤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소나무, 난, 꽃, 벌레나 동물, 과일 등 화조화와 정물화가 유행하곤 했습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는 거대한 전쟁을 거치고 조선 후기로 진입하자 예술뿐 아니라 다방면에서 사람들의 생각 구조가 바뀝니다. 점차 사람들은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높여갔고 무엇이든 우리 고유의 것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죠. 이러한 배경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하늘같이 모시던 중국의 명나라가 만주족에게 나라를 빼앗기면서 중화사상이 흔들리자 더 이상 중국에게 최고라는 생각이 깨지기 시작한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청나라를 통해 서양의 과학도구나 종교 등 익숙하지 않았던 문물들이 조선에 들어오자 이에 대한 반동으로 우리 고유의 것에 더 집중하고 관심을 가졌던 거죠. 이런 시대의 흐름에 따라 회화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고유의 명소를 직접 찾아가 직접 보고 그리려는 진경산수화가 유행했고 그 시작이 겸재정선이었습니다. 정선은 그의 절친이었던 이병현 등과 금강산 유람을 다녀와서 그린 해학전신첩이라고 있는데 이게 정선을 회화계에서 일약 스타덤으로 올려주었습니다. 겸재정선의 명성은 궁궐까지 전해져 훗날 영조가 되는 당시 왕세자였던 연인군이 겸재정선을 불러 자신의 스승으로 삼았을 정도였습니다. 영조는 겸재정선을 매우 아껴서 벼슬도 주고 특히 지방관직을 많이 돌아다녔는데 그때마다 각 지방별 명승지를 찾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지방이 아닌 한양의 관직을 받으면 한강을 배경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대표작이 경교 명승첩이죠. 겸재정선은 84세까지 장수했습니다. 60대에 자신만의 화법을 완성시켰고 70대 이후에는 그야말로 회화계의 신선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죠. 겸재정선 미술관에서는 이 시기의 겸재를 공자의 말을 빌려 종심소욕 불유구, 즉 마음대로 하되 법도에 어긋나지 않게 된 경지라고 묘사하기도 합니다. 인왕제색도 이때 그린 그림이죠. 겸재정선의 생애를 보면 한 분야에서 최고봉의 자리에 오르기까지는 인고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겸재는 회화계에 등단하자마자 이름을 떨친 것도 아니었고 30대 후반이 되어서야 그동안 쌓은 내공으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겸재정선의 진경산수화 화풍 역시 그가 60대가 되어서야 완성되었죠. 이러니 겸재정선이 당시로서는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게 아닐까 합니다. 역시 조선 후기 회화사에서 가장 정점을 찍었던 때는 정조치세였습니다. 정조는 평소 그림에 대한 애정이 컸고 도화서 화원들을 밀어주며 도화서 화원들이 활약하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영조 때에는 문인들의 그림이 주를 이루었다면 정조 때에는 도화서 화원들의 전성기였죠. 정조가 도화서 화원들을 지원해주었던 건 이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단원 김홍도죠. 김홍도의 스승 표암 광사왕은 김홍도더러 화인은 일반적으로 천과 종이에 그려진 그림을 보고 나서야 공력을 쌓아 비슷하게 그릴 수 있었는데 김홍도는 보고 배우지 않더라도 무엇이든 사생하여 똑같이 그려내며 교묘히 자연의 조화를 빼앗을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인물, 산수, 신선, 불화, 꽃과 과일, 새와 벌레, 물고기와 개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그림을 다 그려낼 수 있는
조선 400년 역사의 신필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30도 안 되어 화가로서 명성을 누린 김홍도는 단순히 천재일 뿐 아니라 다작을 하며 조선시대 화가 중 가장 많은 작품을 남긴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인기가 어느 정도였느냐면 스승 강세왕의 단원기라는 기록에서는 단원의 그림을 구하려는 자가 날마다 무리를 지으며 문 앞을 가득 채워 잠자고 먹을 시간도 없을 지경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중인이었던 김홍도는 강세왕의 추천으로 도화서에 소속되었고 세손 시절 정조의 초상화를 그리며 정조와 부쩍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1781년 김홍도는 정조의 어진 제적에 참여해 정조의 절대적 신임을 얻었고 정조는 본인이 직접 가볼 여력이 안 되거나 가볼 수 없는 조건인 곳에서는 김홍도를 파견하여 김홍도의 그림으로 조선의 실정을 간접적으로나마 파악하곤 하였습니다. 풍속화에서 산수화까지 모든 것에 능통했기에 정조가 백성들의 삶이나 조선의 구석구석을 알고자 할 때 사실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김홍도의 그림만한 게 또 없었죠. 그렇게 씨름, 서당, 무동, 근해, 주막 등 유수한 풍속화들이 쏟아져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김홍도는 대작에도 능했습니다. 수원 화성 완공 1년 전이었던 1795년 정조는 해경궁 홍씨의 회가변 생일에 맞추어 대규모 행렬을 준비해 어머니 해경궁 홍씨를 모시고 사도세자의 무덤에 참배를 한 뒤 완공을 목전에 둔 화성에서 머물다가 한양으로 돌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정조는 이때 화성 행차의 모든 과정을 아주 세심한 부분까지 전부 그림으로 그리기에 기록으로 남겨두었는데 이 의궤가 원행을묘 정리의궤에 있고 이 중 제7폭인 시흥환어 행렬도를 그린 게 김홍도였습니다. 1790년에는 정조가 사도세자의 무덤 앞에 아버지를 기리기 위한 절 용주사를 건립했는데 정조는 김홍도에게 용주사의 불화를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모로 정조와 김홍도의 관계는 정조와 정약용에 견줄 수 있을 정도였죠. 김홍도와 함께 풍속화 양대 산맥으로 손꼽히는 화원이 해완 신윤복이죠. 해완 신윤복은 단원 김홍도보다는 한 세대 후배로 생애가 상대적으로 구체적으로 전해지는 김홍도와는 달리 신윤복의 개인 생애는 잘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저 그의 집안이 대대로 화가 집안이었으며 아버지 신한평도 도와서 화원이었다는 것만 전해지고 있죠. 김홍도는 당대에도 엄청난 명성을 누렸지만 신윤복은 당대에는 그다지 큰 인기를 끌지 못했습니다. 신윤복의 그림이 세상에 알려진 건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 미술사학자 세키노 다다시가 신윤복을 재조명하면서였는데 일본인 수정가 도미타 기사쿠가 신윤복이 남긴 화첩 해원 전신첩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간송 전영필 선생이 이 일본인 수정가로부터 막대한 돈을 주고 해원 전신첩을 사왔다고 했죠. 일본인들은 김홍도의 그림보다는 신윤복의 그림을 더 좋아했다고 하는데 색감과 감각적인 필치 그리고 그림의 주제 등이 일본인들에게 더 매력적이었나 봅니다. 역시 신윤복하면 대표적인 미인도겠죠. 조선시대 초상화에서는 여성을 거의 그리지 않았습니다.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거나 연료로서 소문난 여성의 경우 기리겠다는 목적으로 제작되곤 했지만 어디까지나 영정 그림일 뿐 예술로서의 초상화는 아니었죠. 그런 의미에서 기생을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 신윤복의 미인도는 매우 희귀한 초상화입니다. 또 다른 대표작 월화정의는 은은하고 애틋한 분위기를 풍기고 성적 긴장감이 강력한 작품이죠. 단오풍정이란 그림도 굉장히 많이 보셨죠? 단오풍정은 색감도 화려하고 여성들의 노출도 제일 많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선정적이기보다는 예술적인 에로티시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평시에는 여성들은 사회적 규율이 남성에 비해 워낙 엄했잖아요. 여성들이 본인들의 즐거움을 폭발시키는 1년에 몇 안 되는 날이 단오날이었습니다. 여성들끼리 만나 눈치 볼 것도 없이 마음대로 놀면서 얼마나 서로 편안하고 얼마나 해방감을 느끼겠습니까? 단오풍정은 해완 신윤복의 그림들 가운데서 구도에 특히 신경을 써서 조형적 완성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백인산 평론가는 해완의 풍속화에서는 늘 여인이 주인공이며 여기서 여인들은 노동이 아닌 사랑과 욕망이 주체다. 그는 여인을 잘 알았을 뿐만 아니라 무척 아끼고 깊이 사랑했던 화가였다. 그런 해완이 온갖 정성을 다해 한 여인의 초상을 그렸다 라고 표현을 했고 지수님 교수는 신윤복의 풍속화는 무엇보다도 남녀의 애정 행각을 다룬 에로틱한 표현이 많다. 그는 세상을 고발하거나 비판하는 도덕적 측면보다는 현실을 긍정하는 낭만적인 풍류나 해학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양반들과 기생들의 세태를 풍자하며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다. 그의 작품은 인간의 본질적이고 은폐되었던 면을 회화에 과감하게 나타내어 서정적인 표현으로 드러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신윤복이 폐쇄적이고 고답적인 사회의 관념과 고지식하고 독선적인 당시 양반 귀족들의 위선과 불륜을 대담하게 파헤치고 풍자하면서도 참된 인간적인 생활을 생생하게 표현한 것이다. 그의 예술 세계는 구태의연하고 봉건적인 조선시대의 사회 답습에서 탈피하려고 몸부림치던 당시 사회적 이념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더 크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단원과 해완이 보여준 풍속화는 우리나라의 두드러진 특징인 해학성이 부각되면서 그저 백성들의 삶의 한 단면을 기록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삶의 한 단면을 살아가는 순간의 감정과 분위기, 더 나아가 그림으로 담아낸 단면 이외의 것까지 알 수 있게 해주는 조선 후기의 아주 귀중한 미술 영역이었죠. 하지만 정조 사후 조선의 정치, 경제, 사회는 급속도로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문화미술계는 어떻게 될까요?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